안녕하세요. 라떼는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맡은 6조 김아란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의 서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저희의 라떼는 어플리케이션은 코로나 학번을 위한 대학교 친구 찾기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 기능으로는 본인 인증, 채팅, 추천 친구, 서버 최적화 및 보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4가지 기능을 중점으로 한 라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입니다. 라떼는 어플리케이션의 화면 캡처를 통해 주요 기능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두 사진은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의 기본 홈페이지입니다. 로그인 정보는 세션에 저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홈 화면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떼는의 로그인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구글 로그인이 지원됩니다. SNS 로그인 창은 오른쪽과 같으며 사용자들에게 간편한 로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체 회원가입도 지원합니다. SMS 기반 인증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MBTI 검사 및 관심사 검사입니다. 친구 추천 기능을 구현해내기 위해 MBTI 검사와 관심사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알고리즘을 통해 MBTI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관심사 검사를 통해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다음은 채팅방 목록 페이지입니다. 채팅방 리스트를 입장된 페이지와 내가 방장인 채팅방으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팅방은 만들 때 공개와 비공개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채팅창의 이름, 최대 인원까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목록 페이지에서는 채팅방을 검색을 통해 들어가거나 이미 입장한 채팅방을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에서 입장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채팅창에서는 소켓 통신 방법으로 다양한 사용자와 채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의 비속어는 아래와 같이 필터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방장이라면 방 설정, 팝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강제 퇴장 기능과 매니저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방 정보 기능에서는 채팅창에 참여하는 인원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MBTI와 개인톡 기능을 구현해 원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구 추천 기능입니다. MBTI 친구 찾기 기능은 앞서 진행한 MBTI 결과에 맞게 궁합이 잘 맞는 MBTI 친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취미가 맞는 친구는 관심사 검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취미가 잘 맞는 친구를 추천 알고리즘에 맞게 추천하였습니다. 이렇게 얻은 친구의 정보는 왼쪽 사진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창에서는 친구 팔로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팔로우를 하면 팔로우 친구들에서 개인톡이 활성화되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게시판 기능입니다. 자유, 정보, 홍보, 스터디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친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정 기능으로 비밀번호, 이메일, 닉네임 변경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어플리케이션 주 기능을 설명하였고 이제 이로써 얻은 과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버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의 웹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주 언어를 스프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웹 서버는 채팅을 진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엔지닉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이후 AWS EC2 서버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팅 서버입니다. 채팅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양방향 통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웹소켓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어 웹소켓을 이용한 채팅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JMeter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도구를 통해 저희의 웹서버를 분석하였습니다. 1초당 스레드를 n개씩 늘려가며 로드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n은 2001대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초당 1000명의 유저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었고 저희는 더 많은 동시 접속자를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안 부분입니다. 웹 보안을 시작할 때 가장 첫 시작은 스캐닝입니다. 저희는 Nmap, Searchfluid, SQLmap이라는 세 가지 분석 도구를 이용해 스캐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Nmap을 통해서 호스트나 네트워크를 스캐닝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Searchfluid을 통해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한 프레임워크나 OS를 분석하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SQLmap을 통해서 SQL 인젝션 취약점을 탐지 및 진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의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열려있는 취약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 OSCP를 적용하였습니다. OSCP는 인증서 유효성 확인을 제공하는 프로토콜로 인증서가 폐기된 것인지 정상인 것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OSCP를 활성화하고 SSL, TLS 중간 인증서를 설치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지닉스 헤더 보안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웹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기본 설정으로만 구동하면 엔지닉스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엔지닉스 헤더 보안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에 HTTP 헤더 전용 스캔 사이트를 통해 웹서버를 스캔하였을 때 C 등급을 받았지만 이를 설정해준 후 A+ 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XSS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완료되었고 이제 모의 해킹을 통해 저희의 취약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SQL 인젝션입니다. SQL 인젝션은 SQL에 악의적인 SQL 구문을 삽입하여 데이터를 탈취, 삭제가 가능한 공격입니다. 저희는 스프링 JPA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기 때문에 SQL 인젝션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XS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웹페이지에 악성 스크립트 언어를 삽입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탈취하는 공격이지만 저희 웹사이트에서는 양꺽쇠가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이 XS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차별 대입 공격, 사전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개의 공격은 인증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공격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버프스위트라는 패킷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격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공격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언젠가는 암호가 해독되는 공격이기 때문에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탈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폭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대 성과 및 역할 분담입니다.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가지 기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원 확인이 완료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을 향상시켜 안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서버를 최적화하여 서버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성을 높여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피드백란에 질문 달아주시면 대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는 홈화면입니다. 로그인 전이라 모든 게 다 로그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제 번호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보안 문자가 와서 입력하겠습니다. 성공하면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진행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고백조님이 위에 세션으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팅 시연입니다.
채팅방 만들기를 통해서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방을 만들면 내가 만든 채팅방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장을 하게 되면 채팅방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팅을 보내면 채팅이 올바르게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장이기 때문에 방 설정과 방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방 설정에는 방 인원을 볼 수 있고, 방 정보에는 방 인원과 고백조, 저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채팅이 실현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모 서버에 가서 지금 입장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보냈을 때 실시간으로 통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방 설정에서 아라님을 강제 퇴장하겠습니다. 그럼 아라는 강제 퇴장돼서 정보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방정보 관련 시연입니다. 방 정보에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란의 프로필을 누르면 디테일과 개인톡으로 나누어져 디테일을 누르면 팝업 창을 통해 사람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톡을 누르면 이 사람과 저의 개인톡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서치와 관련된 시연입니다. 서치를 누르면 MBTI 검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MBTI 검사는 한 번호로 다 찍겠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에 따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관심사 그걸 완료하면 친구를 찾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끝. 이렇게 하면 친구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BTI 친구 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저와 저희 친구를 얻게 되고 이렇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취미가 맞는 친구는 이런 2명의 친구가 있다고 나와서 이 2명의 친구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취미가 맞는 친구 강정을 차단하게 된다면 검색 결과로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 관련 시연입니다.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 정보 게시판, 스터디 게시판, 홍보 게시판이 있고 자유 게시판을 통해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글을 작성하려면 글 등록을 통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포 관련 시연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 변경, 닉네임 변경, 그리고 팔로워 차단 친구 관리가 있습니다. 팔로워 친구 관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톡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고 개인톡이 이미 존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개인톡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7조 캡스톤 설계 최종 발표를 맡은 박철우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고 저희가 수행한 내용을 말한 다음
프로젝트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고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현재 신체 상태에 대한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측정을 위해서는 특정 기기를 필요로 하는 생체 정보들을 쉽게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상 생체 정보는 심박수와 혈압입니다. 핵심 기술은 RPPG 기법입니다. RPPG 기술을 이용하여 웹캠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으로부터 원하는 생체 정보를 도출합니다. RPPG란 위쪽에 보이는 단어의 약자로 원격 광혈류 측정을 의미합니다. PPG란 빛, 변화, 기록 이 세 단어의 합성어로 빛을 이용하여 동맥이 지나는 신체 부위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는 측정 방식입니다. 피부에 빛을 쏘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이 일부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반사합니다. 심장의 수축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감소하고 심장의 이완으로 혈류량이 줄어들면 반사되는 빛의 양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 반사되는 빛의 세기가 일정한 패턴, 즉 파형을 생성하고 이를 생체 정보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맥의 혈액에는 산화 헤모글로빈이 녹색빛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녹색빛을 띠는 조명에서 얼굴을 촬영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수행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수행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웹캠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관심 영역을 설정합니다. 또한 촬영 시 움직임이 발생할 움직임으로 인해 얼굴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움직임을 보정하는 과정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는 RPPG 신호 복원 과정입니다. 먼저 컷오프 프리퀀시가 0.8에서 3Hz인 밴드패스 필터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해당 필터의 범위는 48에서 180bpm의 심박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마다 ROI의 평균 컬러 값을 데이터 버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RPPG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데이터 버프에 저장된 값을 FFT, 즉 고속 풀이에 변환을 해서 주파수 영역에서 관찰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형의 피크 값이 심박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혈압의 경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학습 모델을 만들어 결과값을 추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맥박 및 혈압 추정값과 그리고 실제 측정값을 비교합니다. 먼저 앞서 설명했던 첫 번째 단계인 비디오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웹캠으로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얼굴을 감지하고 페이셜 랜드마크를 이용해 ROI를 추출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할 부위는 면적이 넓어서 빛의 흡수와 반사가 잘 되는 이마와 볼 중 양쪽 볼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RPPG 신호 측정 단계입니다. 얼굴 영상에서 추출한 ROI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뽑아냅니다. 먼저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이용해 영상의 프레임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하면서 해상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얼굴의 미세한 떨림 같은 움직임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차 버터워스 밴드피스 필터를 활용해 일반적인 성인의 심박수에 유사한 값들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유효 정보들을 데이터 버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추출한 정보를 퓨리에 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합니다. 이러한 RPPG 데이터로부터 생체 정보 데이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호 분석 과정에는 심박수에 대한 정보를 추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혈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전 과정처럼 단순히 퓨리의 변환을 통한 피크값 검출 같은 단순한 연산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딥러닝으로 학습된 모델을 완성시켜 결과값을 추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셋을 학습용, 테스트용, 평가용으로 나눈 다음 반복학습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추정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정 결과값과 실제 측정 데이터를 비교하고 오차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입니다. 혈압을 추정하기 위해서 딥러닝 학습을 시도했지만 저희 조원들이 가진 기기로는 꽤 높은 사양의 GPU를 요구로 하는 학습 과정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좋은 GPU를 제공해주는 다른 환경인 구글 콜앱에서 학습을 수행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총 180번의 반복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콜앱의 프로 버전으로 진행했지만 최대 동작 시간 내에 해당 학습을 다 완성시키지 못해서 원하는 모델을 완성시킬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 반복 학습의 수를 조금 줄여서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했지만
그렇게 되니 전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어서 프로젝트의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은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심박수이고, 이쪽은 조금 기다리면은 이쪽에 심박수가 측정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게 측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실조 캡스톤 최종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조 발표를 맡게 된 김예진입니다. 8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목표, 진행 내용 및 검증, 시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다중 코일 구조를 이용한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입니다. NEO 소자를 이용한 발진 회로, 모스펫을 이용하여 송신부 회로를 구현하였고, 공진 캐패시터 코일을 이용하여 점성부, 풀브릿지를 이용하여 수신부 회로를 구현하였습니다. 전체 회로도입니다. 왼쪽에는 송신부, 오른쪽에는 수신부, 가운데는 정성부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LCR 미터로 코일의 인덕턴스를 측정 후 공진 주파수를 계산하였습니다. LCR 미터의 측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 파라미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하여 코일의 dB 값을 인덕턴스로 계산한 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스파이스 회로 분석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송수신부 코일의 커플링 팩터 값을 알아야 합니다. 코일 두 개를 에이딩 오포직 연결하여 LCR 미터로 인덕턴스 값을 측정 후 대입하게 되면 커플링 팩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방법으로 커플링 팩터를 구한 결과입니다.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스파이스에는 저희가 사용한 NEO가 없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 발진회로 주변 소자를 이용하여 모스펫 인풋 신호를 측정값과 근접하게 맞추어 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전한 결과입니다. 실제 측정 값입니다.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이즈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오차율이 낮게 나왔지만 측정값에는 노이즈가 많아 전압값의 오차율이 크게 측정되었습니다. 코일 간의 거리를 1mm에서 5mm로 늘렸을 때 주파수의 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1mm일 때 측정값의 노이즈가 많아 5mm일 때는 처음 인풋을 줄 때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한 후 진행하였습니다. 주파수는 줄어들었고 노이즈를 제거했기 때문에 전압도 줄어들었습니다. 다중 코일 구조는 두 개의 수신 코일 사이에 송신 코일이 있는 구조입니다. 코일 사이의 거리는 5mm입니다. 두 개의 송신 코일의 커플링 팩터 값을 알아내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측정하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측정하기 전에 PSPice를 통해 회로를 분석하고 결과값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을 MOSFET, TX 코일, RX 코일 두 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PSPice를 통해 RX 코일의 값이 각각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직접 측정한 결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PSPice와 직접 측정한 결과의 오차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파수는 22kHz 정도 낮아지고 전압은 0.5에서 1V 정도 낮아졌습니다. RX 코일을 두 개로 설계되면서 주파수와 전압이 낮아졌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 발표를 맡게 된 조영탁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캡스톤을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현재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와 같이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 IoT, 즉 사물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평소 관심도 많았고 이에 관해 작품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스마트 미러에 알아보고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미러의 기본적인 구조는 라즈베리 파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디바이스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교육용, 프로젝트용으로 개발된 초소형 컴퓨터로 호환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의 영역과 융합한 리눅스 계열 컴퓨터로서 저전력 소모 수준에서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싱글보드입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라즈베리 파이의 기본적인 핀 구성도입니다. 스마트 미러의 외적인 구조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CPU의 역할을 수행하는 라즈베리 파이, 음성 인식을 통해 컴퓨터에 입력을 전달해주는 마이크, 이러한 입력을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결과물을 전달해주는 LCD 터치 스크린으로 나눕니다. 저희 조가 사용한 모니터 같은 경우는 겨울 크기에 맞추고 거울로 활용할 여백의 공간까지 고려하여 9인치 스크린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용자가 마이크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라즈베리 안에서의 서칭과 구글의 AI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우리조가 제작한 스마트 미러의 기본 기능으로는 날씨, 일정 등을 모니터로 출력해주며 추가적인 데이터를 원하면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한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보이시는 사진들은 스마트 미러의 기본적인 작동 과정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뒷부분의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파트일 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의 내부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라즈베리안 OS, HTML, Node.js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HTML에 주로 쓰이는 스타일 언어인 CSS는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의할 때의 자유도가 높으며 HTML이 몸통을 담당한다면 CSS는 액세서리처럼 꾸미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들의 작품인 스마트 미러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며 먼저 시간과 날씨입니다. 이 같은 경우 오픈 웨더맵 API와 연동하고 서울의 시간과 날씨 인터페이스를 입력받아 화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구조입니다. 보이시는 사진들은 직접 구현한 사진들입니다. 두 번째로 달력에 관한 정보입니다. 달력은 구글 캘린더와 직접 연결을 통하여 API를 이용해 사용자의 일정에 관한 정보를 받아 이에 맞는 정보들, 즉 일정 및 기념일 등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도 마찬가지로 구글 얼러츠와 연동을 수행하여 사용자가 관심있게 보는 뉴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뉴스의 헤드라인을 모니터에 출력해주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배재혁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배재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앞선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미러의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2016년부터 제공해온 서비스이다 보니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웬만한 말은 인식이 가능해서 저희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하면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저희는 구글 어시스턴트 호출명을 자비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비스 유튜브 광운대학교라고 말하게 되면 사진과 같이 영상을 재생하게 됩니다. 이 밖에 유튜브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호출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 미러의 외형 모습입니다. 높은 투과율의 하프미러 필름을 이용하여 윗부분 3분의 1 부분은 거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뒷면에 붙인 라즈베리 파이의 스크린이 보이도록 하였고 아래 3분의 2 부분은 뒷면을 검은 도화지로 가려서 순수 거울로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기능을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비스, 오늘 날씨 알려줘.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특별시 예상 기온은 23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로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자비스, 유튜브 광운대학교.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스, 고마워. 자비스, 세 번째로는 핸드폰으로 새로운 일정을 추가한 뒤 라즈베리 파이에 반영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역할 분담입니다. 다음은 소요 물품 및 소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구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스, 오늘 날씨 알려줘. 기상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 서울특별시 예상 기온은 23도이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이며 대체로 흐립니다.
자비스 유튜브 광운대학교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스 고마워. 캡스톤 설계 10조 올 디지털 페이스 락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반부 발표를 맡은 권성수입니다. PLL이 무엇인지 한번 상기하고 설계 내용 발표하겠습니다. PLL은 간단히 말해 두 신호의 위상을 비교하고 주파수를 조정하며 위상 차를 제거하는 회로 시스템입니다. PLL은 오늘날 고속통신 시스템에서 적용 가능한 고주파 생성기로 활용되고 있고 RF 시스템에서 위상을 보정하는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디지털 전자기기의 송수신부에 활용되는 등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PLL은 디지털 PLL로 디지털 신호 처리에 기반을 두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디지털 PLL의 전체 구조입니다. PLL은 서로 다른 신호의 위상에 락을 걸어 동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블락으로 베이스 프리퀀시 디텍터, 디지털 루프 필터, 볼티지 컨트롤 오실레이터, 프리퀀시 디바이더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더에서 PFD로 피드백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호는 주파수에 따라 위상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PFD에서 그 차이를 디지털 값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 에러에 해당하는 디지털 값이 디지털 루프 필터로 들어갑니다. 디지털 루프 필터에서 값을 누적하고 개인 값으로 나누어 정수 부분은 콜스 패스로 가고 소수 부분은 파인 패스로 가서 DSM을 통해 소수 부분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VCO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력 값으로 아날로그 값을 받아야 하므로 각 패스에 DAC를 통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PLL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VCO에서 입력 값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출력합니다. 이 VCO의 출력 주파수를 프리퀀시 디바이더를 통해 주파수 값을 낮추어 피드백시켜 다시 PFD에서 주파수 비교를 통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위상을 맞춰가다 락이 걸리면 위상이 정확히 맞춰지는 시스템이 PLL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FD입니다. PFD는 페이스 프리퀀시 디텍터라는 이름대로 입력 신호의 위상차를 줄이기 위해 주파수를 높일지 낮출지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TDC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TDC 대신 트리스테이트 리니어 PFD에 D 플립플롭을 연결한 형태로 위상차에 따라 업 시그널 또는 다운 시그널로 디지털 값을 출력하는 1비트 TDC와 같이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루프 필터와 VCO로 가는 콜스 패스, 파인 패스, 그리고 DAC입니다. 루프 필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애더와 D 플립플롭을 피드백되게 하여 값을 누적합니다. 플락에 따라 D 플립플롭에서 딜레이 시킬 때 헤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1비트의 데이터를 더 높은 비트의 애더로 받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즉, 주파수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면 남은 자리를 0으로 채워 1이 출력되도록, 낮춰야 하는 상황이면 1로 채워 -1이 출력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애더에 피드백되어 더해져 누적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를 계속 높여야 할 때 다음과 같이 1이 누적되어 더해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인 컨트롤 부분인데 이에 -3승을 게인으로 한 출력 파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란색 주파수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 빨간색 파형의 스윙 폭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을 이에 -4승으로 바꾸어 봤더니 출력 주파수에 따라 출력 파형이 거의 일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DSM,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는 풀 애더와 캐리 룩 어헤드 제너레이터로 구성하여 높은 수의 멀티빗 소수 부분을 낮은 수의 비트로 바꿔줍니다. 이 Cout, 즉 캐리 아웃 값이 DSM의 출력으로 나타납니다.
두 개의 인풋 값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세컨드 오더 DSM을 사용하고 이는 곧 디지털 회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퀀타이제이션 에러를 해결함과 동시에 소수 부분을 처리합니다. 이어서 후반부 발표를 맡게 된 최준수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PLL은 디지털 PLL로 아날로그 PLL의 대부분을 디지털로 바꾸었지만 VCO 자체는 여전히 아날로그 회로이기 때문에 DAC를 통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VCO의 아날로그 입력값을 주기 위해 앞선 코스패스, 타임패스 각각의 DAC가 필요합니다. 두 DAC 중 코스패스 DAC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VCO 하단부에 여러 개의 전류원을 연결하고 DLF에서 나온 입력 비트 신호들에 따라 전류원을 선택하여 VCO의 아날로그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전류 값에 따라 VCO에서 출력하는 주파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볼티지 컨트롤러 오실레이터 VCO입니다. VCO는 액티브 로드를 가진 디퍼런셜 페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타임패스 DAC의 두 출력 전압 Vout, Vout바를 베렉터 양다에 연결하고 코스패스 DAC의 출력 전류 Iout을 VCO 최하단 전류원 소스에 연결하였습니다. 앞선 디퍼런셜 페어 구조를 3스테이지로 연결하여 각 스테이지의 입 출력이 반전되면 그 신호들의 전달을 피드백 구조로 반복 순환되면서 발진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플랫은 코스, 타임패스의 10비트 입력이 모두 1일 때, 즉 DLF 비트 값이 최대일 때 VCO의 발진기에서 생성된 주파수 플러스로 VCO 자체에서 나온 출력 발진 신호가 약 11.3GHz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고 DLF 비트가 최소일 때 약 366MHz 정도로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선 여러 선택 전류원에 따른 VCO의 출력 주파수에 대한 플롯입니다. DLF의 입력 비트 값이 커질수록 VCO에 흐르는 전류가 커져야 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VCO의 출력 주파수 또한 커짐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비트 값이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 값이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디바이더 부분입니다. 프리퀀시 디바이더에서는 VCO의 발진기에서 생성된 전행파 신호를 16분의 1 크기로 분주시켜야 합니다. 366MHz에서 11GHz 정도의 고속 주파수에서 원활한 동작을 위해 고속 주파수 동작에 의한 TSPC 디바이더로 먼저 주파수를 2분의 1 정도로 분주해 줍니다. 2, 5, 3 디바이더 3개를 시리즈로 연결하여 TSPC에서 2분의 1만큼 분주된 주파수를 시리즈로 연결된 개수만큼 2의 3제곱 크기로 더 나누어 총 16분의 1 크기로 VCO 출력 신호를 분주시켜 PFD로 다시 피드백시킵니다. 위 플랫은 VCO 출력 스윙파형 TSPC 2분의 1 분주파형 2 or 3 디바이더를 3개 시리즈로 연결한 TSPC 8분의 1 분주파형입니다. 목표 락킹 주파수 6.4GHz에서 TSPC로 2분의 1만큼 분주, 그 다음 2 or 3 디바이더로 8분의 1만큼 분주하여 각각 6.4GHz, 3.2GHz, 400MHz로 6.4GHz에서 400MHz로 총 16분의 1만큼 주파수가 분주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366MHz에서 7.8GHz 주파수 대역 스펙트럼 대비 오실레이터의 출력 신호 스펙트럼을 확인할 때 6.4GHz 주파수에서 오실레이터의 신호 세기가 가장 큰 피크 값인 약 21dB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락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지터 분포를 플랫화시키면 6.4GHz에 가까워질수록 락 상태에 가까워지면서 지터 현상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킹된 6.4GHz 주파수 VCO 발진파형 코스패스, 타임패스의 비트값의 10진수가 나타내며 비교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6.4GHz에서 락킹이 된 상태에서 VCO의 발진 상태, 코스패스의 비트가 504, 타임패스의 비트가 334가 나온 것을 확인한 것이며 이 비트 값들은 락킹된 순간의 비트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 상태가 됐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플랫입니다. 초기 동작 상태에서는 락이 될 때까지 레퍼런스 신호와 분주된 VCO 출력이 매치되지 않고 지터의 크기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파수가 저희조의 설계 목표치인 6.4GHz에 달아났을 때 오른쪽과 같이 레퍼런스 신호와 VCO의 출력 매칭이
출력이 매칭되어 락 상태로 계속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6.4GHz 주파수대에서 레퍼런스 신호와 VCO의 출력 신호를 매칭시켜 위상을 락 상태로 지속시키는 디지털 PLL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으로 10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슬램 다족보행 로봇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11조의 발표자 김태윤입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동기,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과 임플리먼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구현, 그리고 어드밴스드 오퍼레이션의 개발과 향후 연구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스트 마일에 관련한 사업이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로봇에 관한 사용자들의 관심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기존의 로봇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볼 수 없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가 거부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강아지의 경우 저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족보행 로봇, 즉 로봇계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가진 로봇을 설계하여 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희의 초기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간단한 스케치 형태의 구조를 고안을 했고 그 간단한 구조를 좌표계를 적용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짜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좌표계를 설계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좌표계를 설계하는 동시에 중앙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발끝의 궤적이 어떤 곡선을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안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포워드 키네마틱스, 즉 순방향 기구학을 적용하여 어떤 다리의 어떤 관절이 어느 각도를 가질 때 끝방향, 즉 엔드 이펙터, 발끝이 어떤 점에 걸쳐 있는지에 대한 수식을 행렬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을 제작하기 위하여 아크릴 도면을 설계를 했고 아크릴 도면과 3D 프린터로 3D 프린터 도면을 출력을 하여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립을 완료하여 설계한 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형태의 로봇을 제작해낼 수 있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중간 발표 때 발표했던 저희 로봇의 동작 영상입니다. 순방향 기구학을 적용하여 좌축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게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4개의 지점을 발이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발견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정한 좌표계에는 이제 카르테시안 좌표계를 순방향 키네마틱스로 어떻게 각도를 설정하였을 때 어떤 곳으로 가더라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때문에 수정과 보완이 굉장히 어려워 보행을 고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순방향 기구학에서의 엔드 이펙터의 제어 원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각도가 어느 지점을 가기 위해선 어느 각도가 어느 수치를 가져야 한다에 대한 수식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행렬을 구하면 어떤 지점으로 엔드 이펙터가 가고자 할 때 어떤 각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계산이 편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설정했던 좌표계에 따른 인버스 키네마틱스 행렬을 다시 계산했고 따라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계산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다시 적용하여 보행을 안정화시킨 두 번째 버전의 동작 영상입니다. 직진과 후진을 1차 버전에 비해서 더욱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전진과 후진, 우회전과 좌회전만을 제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벡터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제어기를 더욱 고도화시켰습니다. 일단 데이터의 흐름, 즉 플로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이후에 자율주행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스테이션 제어기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중앙에 보면 컨트롤러가 이제 게이트 컨트롤러, 스탠스 컨트롤러, 스윙 컨트롤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 스케줄러가 현재 스테이트가 스탠스인지 또는 스윙인지 구분하여 토글로 어떤 다리가 스윙스 스탠스이다 라고 하면 스윙스 컨트롤러가 신호를 뿜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다리가 스탠스 스테이트다 라고 한다면 스탠스 컨트롤러가 보내는 신호를 모터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어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제어기의 최종 동작 영상입니다. 전진을 함과 동시에 후진도 가능하며 엔진 후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곡선으로 벡터로 방향을 받아서 곡면을 따라서도 잘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고도화 작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청소기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저희 로봇도 이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사족보행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먼저 슬램에 관련한 알고리즘입니다. 슬램은 이제 데이터의 인풋,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프론트엔드, 그리고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백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활용한 헥터 슬램 내부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 오도메트리, IMU에서 받는 신호를 SBC 또는 컴퓨터가 받아들이면 받는 정보를 먼저 프리프로세싱하고 그 프리프로세싱된 정보를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가 퓨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칼만 필터가 필터링해낸 데이터를 스캔 매칭 작업을 통해서 맵을 누적하게 되고요. 이렇게 완성된 맵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은 마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찍었을 때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미지를 붙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해낸 슬램의 동작 영상입니다. 찬빛간 8층의 복도에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획득해낸 지도의 결과물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좌표계로 표현되는 저 3축의 물체가 이제 초록색 라인을 따라서 경로가 이동을 했고 저 이동된 경로에 따라서 맵이 획득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획득된 맵을 기반으로 저희는 A 지점에서 B 지점 또는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일단 두 가지 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글로벌 패스 플래닝과 로컬 패스 플래닝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로벌 패스 플래닝은 큰 범주에서의 경로 탐색입니다. 저 큰 범주에서의 경로 탐색인 글로벌 패스 플래닝도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저희는 중앙에 있는 A 스타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가장 빠르게 경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 패스 플래닝은 국소적인 지역에 있어서 경로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인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중에 동적인 객체를 만나거나 예상치 못했던 고정적인 방해물을 만나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선속도, 가속도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수치를 선택하면 어떤 최적의 경로를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최종 결과의 동작 영상입니다. 높은 배속으로 영상을 재생하였기 때문에 로봇이 원활하게 동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현재 왼쪽 삼거리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에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발했던 삼거리까지 다시 돌아오도록 명령을 보냈을 때 처음에 만들었던 글로벌 패스 플래닝에서의 결과물이 어떤 경로에서 만나면 이렇게 동적인 장애물도 피해가면서 경로를 수정하고 잘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이슈 때문에 계속 경로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발했던 위치까지 잘 도착해서 마무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요한 예산 내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것이 여러 층에서의 내비게이션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게 2D 라이다가 제한이 있었어서 이후에는 RTAB 슬램이 가능한 뎁스 카메라를 활용하여 계단을 보행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 연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